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 채널의 주인장 이도라고 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드디어 10번째 MBTI별 책 추천 영상인데요. 인스타 보신 분들은 아시다시피 이번 주 주인공은 NTJ입니다. 대담한 통솔자라고 하는 요 유형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들은 투쟁과 복수에 관한 이야기들인데요. 첫 번째로 윌리엄 골딩의 파리대왕입니다. 소라의 소리라는 에피소드부터 이야기는 시작되는데요. 금발머리 소년과 뚱뚱하고 안경 낀 소년이 여긴 어디인가 둘러보는 중이었어요. 이 둘은 비행기 추락으로 섬에 조난당한 상태였는데요. 금발머리 소년은 주변을 둘러봐도 어른들이 안 보여서 묘한 희열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뚱뚱한 소년이 이름을 묻자 렐프라고 답하는데요. 렐프는 이제 오고 가는 그런 정없이 이 뚱뚱한 소년의 이름을 안 물어봅니다. 그래서 자신을 무어라고 불러달라고 학생 때 듣기 싫은 별명으로 불렸다니까 렐프는 호기심이 동해서 그 별명이 뭐냐고 묻자 새끼돼지였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렐프는 무지하게 좋아하면서 이 뚱뚱한 소년을 새끼돼지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새끼돼지는 싫어하지만 렐프뿐이라면 이해해준다고 꽤나 순진하게 반응했고, 렐프는 이제 해군 사령관인 아빠가 구조할 거라고 꽤나 여유롭게 수용을 하면서 유유자적이지만, 이 새끼돼지는 렐프네 아빠가 이 위치를 알겠냐며 상황의 심각함을 말했고, 혹시 다른 애들도 있을 수 있으니 찾자고 합니다. 그렇게 둘은 소라를 발견해가지고 천식이 있는 새끼돼지가 아닌 렐프가 소라를 불자 섬에 있던 다른 아이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고, 이 망토를 두른 무리도 왔었는데 알고 보니 성가대원 아이들이고, 그 중에 우두머리로 보이는 잭 멜리두라는 소년이 소리를 낸 어른은 어디 있냐 하니 렐프가 자신이 한 거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모인 아이들과 회의를 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무인도에 펼쳐지는 소년들의 투쟁이 시작됩니다. 나중에 렐프와 잭은 갈라지게 되는데요. 이 둘은 서로 상반된 가치관을 가지게 되지만 이게 누가 옳냐를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는 없습니다. 생존에 있어 렐프가 추구하는 구조랑 잭이 추구하는 식량,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물론 결말을 보면 좀 한쪽으로 치우쳐서 좀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렐프와 잭은 각자 입장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투쟁을 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성악설을 기반으로 쓴 소설이라서 정말 소름 돋으면서 읽었습니다. 오래전에 좀 출간된 소설이지만 현재랑 다를 것이 없다고 느껴지기 때문인데요. 아이들이라서 그런지 되게 악의 없이 상처 주는 것도 많고 표현에 있어 더 거침이 없고 너무나도 쉽게 본능적으로 행동하는데, 책 속에서 잭이 암컷 멧돼지를 사냥하는 부분이 있는데 꽤나 자극적인 묘사랑 아이가 암수를 구별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해석을 보니 약간 숨은 뜻이 있어가지고 정말 이 해설도 최고였고요. 이 파리 대왕의 뜻은 이단 그리고 악마라는 뜻을 품고 있는데, 여러분은 성신설을 믿나요? 성악설을 믿나요? 되게 아름다운 섬에 대한 묘사랑 함께 문명국 출신의 소년들이 어떻게 점점점 야만적으로 변하게 되는지, 고전 스릴러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읽어볼 만한 소설이라고 생각합니다. 파리 대왕이 노벨상을 받은 윌리엄 골딩의 대표작인데, 다음은 똑같이 노벨상을 받은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대표작 노인과 바다입니다. 이 책은 단순한 구성인데요. 낚시를 하면서 외로움, 고독함, 후회, 나약함 등 인생에서 무언가 이루고자 할 때 겪는 일들이 나옵니다. 누군가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외로움과 고독함, 낚시를 하게 되면서 필요한 장비들이 추가적으로 더 생각남에 따른 후회 등 80대 노인인 산티아고의 낚시 이야기입니다. 그는 물고기를 여태 못 잡고 있었는데 그에게는 베프 마놀린이라는 소년이 있습니다. 둘이서 종종 낚시를 하러 가는 편이고, 마놀린의 부모는 노인을 별로 탐탁지 않아 했지만 마놀린은 개의치 않아 했고, 이제 노인은 약간의 눈치와 배려로 혼자 배 타고 낚시를 하러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거대한 놈이 입질을 해오면서 이제 물고기와 노인의 징거운 승부가 시작됩니다. 단편이라서 금방 읽게 되고, 읽고 난 느낌이 되게 어떤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깨고 나면 또 다른 시련이 오기 마련이지만 자신이 원했던 그 궁극적인 목표에 한 걸음 다가가기에 이 책에서 나오는 것처럼 인간은 패배하는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설의 공간적 배경은 바다인데, 이 바다라는 게 잔잔하기도 하고 파도가 치기도 하면서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는 것처럼 약간 인생의 굴곡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좀 성공할 수도 혹은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게 온전히 자기 탓만이라고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상황이 예기치 못하게 파도를 탈 수 있는 거고, 이 파도를 타고 있어도 끝까지 해내야 결과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상황이든 도전하고 성공과 실패를 수없이 겪으면서 그 과정이 모여가지고 한 사람의 인생도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느껴졌습니다. 단편인데 상당히 임팩트가 있고 문장도 간결하게 여운 있는 소설로 뭔가 포기하고 싶을 때 공감과 자극을 줄 수 있는 책입니다. 세 번째는 에세이인데요. 바로 랄프 완도 에머슨의 자기실례입니다.
저자가 초월주의 사상으로 유명한데 이 책은 자기 신뢰, 운명, 개혁하는 인간 3편의 에세이랑 해지가 되게 빵빵히 들어간 책으로 이 책이 얇지만 곱씹으면서 사유하느라 진도가 잘 안 빠지는 책입니다. 자기 신뢰는 너무 유명해가지고 여러 출판사 버전으로 있는데 저는 숨결이 바람이 될 때랑 같은 번역가님이 쓴 이 책을 선택했지만 좀 번역이 직역이라고 해야 하나? 갈수록 읽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에세이에는 원래 소제목이 없다는데 독자 편의를 위해 임의로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이 점은 또 되게 좋았습니다. 먼저 자기 신뢰의 첫 시작이 부러움은 무지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을 믿는 것부터 자신의 일에 정성과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데요. 정성과 노력이 없는 말과 행동은 그냥 건져낼 능력이 없는 구원일 뿐 마음의 평화를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읽다 보면 사회는 자기 신뢰를 혐오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 이해를 의존하지 말고 이성으로 사물의 본질을 파악하라고 합니다. 선악은 그저 이름일 뿐 자신의 마음속에 진심으로 원하는 것을 선언하고 자신의 기질에 따라 생활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에세이의 운명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의지 반이랑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환경 반으로 운명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저는 유명한 문장인 하나님 저에게 제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차분한 마음과 제가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와 언제나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가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개혁하는 인간은 노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충동적으로 불규칙하게 미덕을 실천하려고 하지 말고 절제와 한결같음을 유지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기 신뢰랑 운명, 개혁하는 인간 3편의 에세이는 영혼과 자연의 조화로운 관계를 통해 운명의 이치를 깨닫고 나아가 물질주의에 갇혀있는 정신을 회복시키는 것이 공통의 주제라고 해제에 나와 있는데 결국 삶은 자신과의 투쟁이라는 말도 생각이 났습니다. 유명 인사들의 인생 책이니까 한 번쯤 읽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분은 투쟁과 복수 그 사이 파트리크 G. 스킨트의 향수입니다. 영화로도 유명한데 저는 책이 더 재미있다고 생각하고요. 출간 당시에는 시각이나 청각 혹은 촉각 같은 표현들만 있는 책들 속에서 처음으로 후각을 글로 표현했다는데 이 향과 냄새를 아주 자극적이게 찰지게 표현해가지고 정말 좋습니다. 향수라는 소설은 앞부분부터 이렇게 어느 살인자의 이야기라고 부제가 붙는데요. 첫 문단을 읽어보자면 18세기 프랑스에 한 남자가 살고 있었다. 이 시대에는 혐오스러운 천재들이 적지 않았는데 그는 그 중에서도 가장 천재적이면서 가장 혐오스러운 인물 가운데 하나였다. 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주인공 장 바티스트 그르누이는 다른 천재와 사악한 자들과 달리 잊혀진 자인데 그 이유는 역사에 아무런 흔적이 남기지 않는 냄새라는 덧없는 영역에 그의 천부적인 지능이 발휘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천재이면서도 혐오스러운 인물인 그르누이의 일생들이 나오는데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신에게 냄새는 나지 않았지만 엄청난 후각을 가진 그르누이는 한 번 맡은 향을 기억하고 재현하는 데 되게 비범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아무런 냄새가 나지 않는 그르누이를 자연스럽게 혐오하게 되는데요. 그르누이는 좋은 향을 넘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매료시키는 단 하나의 궁극적인 향수를 만들기 위해 살인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그르누이는 살인에 대해 죄책감이 없었는데요. 그저 향을 채취하는 행위일 뿐 죄책감을 자각하지 못합니다. 처음 읽었을 때는 엄청난 소재와 전개로 재미있었다 정도만 생각했는데 다시 한번 읽으니까 그르누이는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 투쟁을 했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너무 당연시하게 가진 자들에게 대한 복수를 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글로 표현하는 향이라는 특이한 소재, 그 향을 세밀하게 묘사한 문장들, 그 향을 구현하는 방대한 지식, 깔끔한 기승전결과 함께 기괴한 주인공의 삶이 잘 어우러져서 완벽한 소설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글을 쓰는 재능이란 이런 거구나 싶은 정말 몰입감이 대단한 책입니다. 마지막은 치밀하고 완벽한 복수의 끝판왕, 에우리피테스의 메데이아입니다. 해설에서 메데이아 신화는 4단계로 첫 번째는 이아손이 메데이아의 도움으로 황금 양털을 얻는 것이고 두 번째는 메데이아가 이아손을 위해 펠리아스 왕을 죽이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아손이 메데이아를 배신해서 메데이아가 복수하는 이야기고 네 번째는 메데이아가 테세우스를 독살하려다가 실패해 기항하는 이야기로 나눌 수 있다는데 이번 이야기는 세 번째 배신에 대한 복수 이야기로 솔직히 이 편이 가장 흥미진진합니다. 시작에 메데이아 유모가 탄식을 하는데요. 이아손에게 메데이아는 헌신적이었지만 돌아오는 건 콜림코스의 왕인 크레온의 딸 갈라오케 공주와 바람났다는 즉 배신이었습니다. 메데이아는 엄청 충격에 빠져 있었는데요.
아이들의 가정교사가 나타나가지고 크레오는 지금 메데이아랑 아이들을 추방시키려고 벼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하손은 아주 새 가정, 새 살림 차릴 기세라고 하는데요. 메데이아는 이하손의 배신으로 자신이 웃음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 가장 완벽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다 읽으면 이하손은 너무 욕심이 많았는데 그걸 감당할 능력이 부족했다. 즉 과유불급이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웃음거리가 아닌 완벽한 보스를 함으로써 자신을 지킨 메데이아가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우류 은하석거를 가지고 있는데 메데이아 말고 2작품 더 있는데 이 2 희곡도 상당히 재미있고요. 3작품 모두 여자들이 대박입니다. 살벌하고 대범하고 막 똑부러지고 아주 저는 좋았는데요.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오녀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말이 있듯이 남을 함부로 건드리면 대가는 돌아오는 법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엔티제를 위한 투쟁과 복수에 관한 책들을 소개해봤는데 MBTI를 떠나 추천하는 건 노인과 바다고 저 개인적으로 특히 좋아하는 책은 향수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봐요. 안녕.